한낮의 도심, 여름 햇살에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떼역볕을 피해 시원한 공간을 찾는 사람들. 너무 더워서 실내 위주로만 찾게 되고 오자마자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래서 계속 시원한 거 찾게 되고 그런 거. 연신 부채질을 해보고 작은 선풍기 바람도 쐬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샤워한 것 같아요. 네, 땀으로 샤워하는 것 같아요. 시원한 음료수로 잠시 목을 축여봐도 숨이 턱턱 막힐 듯한 불볕더위를 쫓기엔 역부족입니다. 한국 너무 더워. 네. 더워 죽겠어요. 유난히 더위가 일찍 시작된 올해. 심상치 않은 계절의 변화에 걱정도 큽니다. 가을이 그냥 진짜 몇 년 뒤면 사라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여름이 길어지고요. 네, 여름이 이제 약간 봄과 여름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장마가 끝나면서 8월 들어 연일 폭염특보가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기습적인 국지성호우 형태의 장마에 이어 40도 안팎의 한낮 기온까지 한반도의 계절 풍경이 아열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전망은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요. 기후가 예년에 비해 확연히 달라지면서 우리나라 농작물 지도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기후로 바뀌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재와 앞으로 준비할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완주의 한 농촌, 35도를 웃도는 땡볕에 습한 공기까지 가마솥 더위에 사람 모습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선풍기가 요란스럽게 돌아갑니다. 푸른 넝쿨 아래 초록빛이 도는 아이 주먹만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100가지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백향과라 불리는 열대 과일입니다.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패션 프루트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과일의 원산지는 브라질.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평균 25도 정도의 기온에서 잘 자라는데 녹색을 띠다가 익을수록 검붉은 색으로 변합니다. 첫 해는 우리가 한 20-30개 한 작기당 1년에 2번 수확을 하는데 20-30개 갖고 한 50개에서 100개가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작년 이제 겨울에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된 다음부터는 수확량이 조금 더 늘은 것 같아요. 10년 전 고향의 둥지를 틀고 열무나 고추 등을 키운 윤성홍 씨는 지난해 처음 백향과 재배에 도전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빨라 심은 해 바로 수확할 수 있고 아직은 흔하지 않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판단에서였습니다. 백향과 특유의 향긋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으면서 11개 판매점을 통해 모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중독성 있고 매력적인 작물이고 지금은 이제 아직 초기다 보니까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거든요. 복숭아, 포도 등 전통적인 여름 과일 시장에서 낯선 수입 과일이었던 백향과 기후변화로 국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마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백향과가 이제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요. 이제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사용 방법이나 의도를 몰라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이제 손님들이 알아서도 구매하실 정도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고요. 강원도 최북단 지역 양구군. 휴전선 철책 바로 아래 자리한 이곳은 치열했던 전쟁의 상흔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강원도의 뜰이라 불리는 널따란 농경지가 펼쳐집니다. 이곳에 옹기종기 모인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여름 떼역볕 아래 동그랗고 통통한 멜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주로 감자와 옥수수를 키우고 있는 이 지역에서 아열대성 과일, 멜론을 재배하기 시작한 건 10년 전부터입니다. 강원도에서 처음 멜론 농사를 시작한 최현순 씨는 초창기만 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할 때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이게 그 소득이 받침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노하우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땄을 때 놀랐어요. 멜론이 이런 맛이었구나. 한반도 기온 상승으로 강원도 최북단까지 아열대 작물의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양구의 지역 특성상 5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밖에는 하우스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최고의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을 찾다가 멜론을 도입하게 됐고요. 백향과나 멜론같이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던 과일들이 국내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제주와 일부 남부 지역에서만 재배됐다가 지구온난화로 재배 한계선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지난해 집계한 국내 열대,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39헥타르, 축구장 609개 면적과 맞먹습니다. 이미 아열대 기후로 접어든 제주도는 국내 열대,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배 작물도 망고, 파파야, 아보카도, 패션프루츠 등 다양합니다. 제주 말고도 지금은 전남 여수와 해남, 통영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북은 2015년을 기준으로 모두 14종류의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원산지인 작은 산삼, 삼채가 35헥타르로 가장 많고 무와 비슷한 맛을 지닌 콜라비, 멕시코 감자로 잘 알려진 얀빈 등 8종류의 아열대 채소도 자라고 있습니다. 과수는 백향과를 비롯해 한라봉, 체리, 키위 등 6가지 정도.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백향과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북에서 아열대 작목을 키우는 농가는 400여 농가.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재배 농가들이 많아 구체적인 통계를 잡기 어렵지만 얀빈의 경우 한 해 사이 재배 면적이 2.4헥타르에서 4헥타르로, 백향과는 10.7헥타르에서 18헥타르로 늘어 시장 반응에 따라 생산량은 꾸준히 늘 전망입니다. 한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진다는 강원도 영월. 이곳에서 한여름 햇살을 머금은 초록빛 사과가 눈에 띕니다. 사과가 대구 특산품이란 말도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 지금은 강원도 곳곳에서 사과가 자라고 있습니다. 15년 전 처음 영월에서 사과 재배를 시작한 김남순 씨. 강원도의 혹한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처음엔 사과 농사가 잘 될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하우스만 농사 짓다가 사과 하라니 아주 사과에 대한 지식도 없고 좀 겁도 냈지. 그리고 강원도 영월 이러면 추워가지고 동해도 염려가 됐고 이래가지고. 사과나무 사이로 줄기가 잘린 채 밑동만 흉하게 남은 나무. 올해 초 혹한을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었습니다. 첫해심은 사과나무 대부분이 겨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었지만 최근 10년 사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겨울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줄면서 얼어 죽는 사과나무도 해마다 10%가량 줄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크리스마스 정도 가야 이제 얼음이 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겨울이 짧아졌다는 거죠. 옛날 되면 봄도 해동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앞뒤를 놓고 보면 한 달 이상이 추가 없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냉해를 덜 받고. 지금은 고랭지인 태백이나 최북단 지역인 철원, 양구 등에서도 사과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일단 강원도 이러면 사과가 이제 된다는 인식이 다 돼가지고 해보겠다고 뭐 철원, 하천, 정선 이쪽 분들이 이제 우리 농장에 하면 된다는 걸 보러 오는 분들이 많았었고. 기상학자들은 오는 2050년쯤 한반도 기온이 지금보다 3.2도가량 오르고 강수량은 16% 늘면서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기온이 2.3도 상승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반도의 온난화 속도가 2배 가까이 빠른 겁니다. 전 세계가 100년 동안에 0.7도가 올랐어요. 근데 한반도는 1.5도가 오릅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1920년대에 비해서 최근 10년에 28%에서 35% 굉장히 더운 기간이 길어진 거죠. 그리고 특히 여름은 1920년대에 비해서 4도가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더워진 거죠. 점점 아열대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대비를 안 하면 뭐 2100년도 정도면 아열대 지방으로 완전히 되지 않겠나. 21세기 말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 것이라는 학자들의 경고는 온도에 민감한 농업 분야에서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농진청의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재배 전망을 보면 오는 2060년 감귤을 비롯한 아열대 과일의 재배 적합 지역은 중부지방이 되고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도 그나마 강원도에 한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 이제 온도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 아열대 기후권이 되면 이게 착색이 일단 잘 안 돼요. 열매가 달리긴 달리는데 그리 썩 품질이 좋은 이런 사과들이 안 생겨요. 색깔도 잘 안 나고 그렇게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 이제 점점 여기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힘들어지지 않을 것인가. 해발 1300m, 바람도 잠시 쉬어간다는 백두대간의 정상. 새벽녘 구름바다 위로 산봉우리와 능선들이 섬처럼 떠오릅니다. 그 아래 끝도 없이 펼쳐진 배추밭이 아침 햇살에 싱그러운 속살을 드러냅니다. 강원도 태백의 고랭지 배추 재배 단지. 새벽부터 여름 배추를 출하하려는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수확량이 적어 걱정이 많습니다. 더워진 날씨 탓에 배추밭에 바이러스가 돌면서 평균 생산량이 해마다 30%가량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폭염, 더운데 다 녹아내리죠. 그다음에 약하고 물로 갖고 있으니까 취약해서 각종 병이라든지 썩고 이러는 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못 키워서 있는 게 아니라 더위 때문에 생육 조건의 어떤 온도가 변화한 거죠. 전국적으로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2000년 1206헥타르에서 2005년 6502헥타르, 2015년 4721헥타르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90년 이후에는 사실상 고랭지 배추를 식탁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점점 따뜻해지니까 거기도 배추 재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쪽도 이제 배추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배추 여름철에 지금 품종의 배추가 재배가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막바지 더위 속에 연구원들이 시험 재배지를 돌며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아열대 채소, 얀빈이 비닐하우스가 아닌 맨 땅에서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상태를 확인하고 변화를 기록합니다. 많이 컸어요. 예, 한 10일 정도? 네. 10일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한 400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 예. 이곳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는 아열대 작물은 얀빈, 차요테 등 모두 17개 종류의 아열대 채소와 패션프루트, 파파야 등 아열대 과일 11개 종류입니다. 전북농업기술원은 지난 2011년부터 전북에서 재배하기 쉬운 아열대 작목을 찾고 재배법을 연구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요.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외래 작물의 도입이나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농가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미리 여러 작물을 도입을 하고 또 선발을 하고 재배 기술 개발하면서 이런 것들을 농가에게 필요할 때 알려드리고 보급시키고.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아열대 작물을 키우는 농가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표준화된 재배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아열대 작물의 판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한 가공식품 개발 연구도 더디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아직은 소비성이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이용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재배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공 기술까지도 일부 개발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흉작 없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시. 크고 낮은 산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산골에 널따란 인삼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포장 안을 살펴보니 인삼줄기 여기저기에 하얀 가루와 작은 나방 모양의 벌레들이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외래 해충인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30년 가까이 안성에서 유기농 인삼 농사를 지어온 최성관 씨는 4년째 이 벌레가 기승을 부려 시름이 깊습니다. 애벌레일 때는 정말 이쁘게 선녀같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요. 근데 커다 보니까 이게 뭐 갈색으로 변하고 날아가고. 화학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재배를 하다 보니 들끓는 벌레들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방제를 하는데 방제 효과는 안 나오고 유기농에서는 더군다나 더 하고 일반 재배하시는 분들이 화학농약을 쓰는데도 써야 하는데 이 잔류농약 때문에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 200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미국 선녀벌레. 줄기에서 양분을 빨아먹어 인삼 뿌리까지 썩게 하고 분비물은 각종 병을 일으킵니다. 이러다 보니 수확량도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기농 수확하면서 보면은 이 선녀벌레 때 피해는 한 10% 이상은 조금 난다고 볼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이제 올해 수매를 해봐야겠지만 전년도 대비 선녀벌레 때문에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나무와 들풀 등 가리지 않고 기생하는 데다 천적이 없다 보니 피해 면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만 하더라도 미국 선녀벌레 발생 면적이 지난 2010년 200헥타르가량이었는데 7년 사이 6,000헥타르, 3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번지는 이유를 보면 원래 이제 차량이나 이제 그런 이동을 통해서 많이 확산도 되지만 먹을 수 있는 식물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변 산림을 통해서도 확산되고. 우리나라 기후가 빠르게 아열대로 바뀌면서 돌발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여산휴게소 인근의 한 야산. 아카시아 나무줄기에 미국 선녀벌레 알과 애벌레, 성충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주변 풀숲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는 차량에 부착되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생지가 휴게소 주변이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미국 선녀벌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고온다습한 여름, 춥지 않은 겨울이 늘면서 외래해충이 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최근에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각종 돌발 병해충의 발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온도는 따뜻해지고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각종 해충들의 생리 활성이 증가가 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밀도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복숭아 농장. 인근 풀숲에 있는 야생 감나무 줄기를 뒤집어 보니 갈색날개 매미충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와 함께 외래해충 삼총사로 불리는 갈색날개 매미충은 지난 2011년 순창에서 처음 발견된 뒤 전국으로 퍼지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럼 산란을 하게 되면 어린 가지의 줄기에 홈을 파고 산란을 하기 때문에 도감부를 막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년에 과일이 성장하는 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외래해충이 극성을 부리는 데는 한반도 온난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국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1.3도가량 높았습니다. 12월 평균 기온은 영상 3.1도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1월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1.1도 높은 영상 0.1도를 기록했습니다. 알 형태로 겨울을 나는 해충에게는 더없이 좋은 생육 조건입니다. 이러다 보니 해충 발생 면적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4년 9,864헥타르에서
2015년 12,160헥타르로 한 해 사이 23.2% 증가했고 지난해는 급기야 21,953헥타르로 80.5%나 급증했습니다. 외래해충이 따뜻해진 한반도 기후에 적응해 월동률이 높아지고 부화 시기도 앞당겨지면서 방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림과 농경지를 오가는 외래해충에 맞서려면 공동방제가 필수적인데도 산림청이나 농정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사실상 공동방제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기 구역에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제 시기가 달라서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동일 같은 날 이렇게 같이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방제 시기가 다르게 되면 이게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이동을 해버리니까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외래해충의 습격은 더는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열대지방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과실파리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생존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따뜻해지면은 이제 열대지방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생존을 하면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이 뜨거운 날씨에 가가지고 애초기지 낮에 하라고 해보세요. 윤성웅 씨가 키우는 백향과 농장에 모처럼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충청도, 경상도 등 전국에서 모인 예비 귀농인들입니다. 아열대 과일 재배에 성공한 윤 씨의 비법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수첩에 적습니다. 열대 과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름에 덥다고 열대 과일하면 절대 안 돼요. 하우스를 뭐 유적처럼 했잖아요, 지금. 네, 이 비닐을 하면 난방 효과는 훨씬 더 좋아요. 그 대신에 빛 투과량은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면 햇빛을 받아야 얘네들은 영양분을 받고 광합성을 원활하게 하는데 예비 귀농인들은 생각과 달리 아열대 과일 재배가 섬세한 접근과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기 요금 자체가 달라요. 수정이나 이런 게 조금 되게 힘들다고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라고 해서 조금 고민은 하게 되는데 매력 있는 과일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의지는 있는데 사실은 요거 준비하는 과정이 좀 어렵거든요. 이게 백향가가 이게 좀 알려지지 않은 과일이고 이게 제가 알기에는 팔로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백향과 재배 초기 당시 외래해충, 총체벌레 때문에 애가 탔던 윤 씨도 올해는 바이러스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져 걱정이 많습니다. 묘목을 전량 수입하는데 바이러스가 함께 딸려와 피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너무 심한 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얘들도 조금 변형이가 있잖아요. 잎이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 있는. 그리고 얘도 정상적인 표면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냥. 올해 특히 심하더라고.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익지 않은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약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열대 작목을 키우는 농가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아직 표준화된 재배법은 없고 갖가지 병해충을 막기 위한 방제 대책도 허술합니다. 아열대 작목에 적합한 친환경 방제법은 더더욱 찾기가 힘듭니다. 바이러스 무병균이 그 농민인 저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클린 벤치도 있어야 되고 클린 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직 배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장점 배양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시간도 많이 뿐더러 그런 기술적인 것도 이제 만약에 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도원이라던가 기술센터에다가 완주군 기술센터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런 농가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저만 보고 그걸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우리 농업 환경의 변화. 아열대 작물 재배는 분명 한국인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농업 환경 변화는 곧 식량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중에서도 식량에 대한 대책은 아주 중요해요. 며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식량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것을 또 농민들에게 잘 전달해서 농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온난화를 좀 느리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다. 위기일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뜨거워진 한반도의 아열대화.
미래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로 새로운 농가 원령가를 써야 할 때입니다.